안녕하세요. 네.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짝 저도 당황했습니다. 예. 네. 네, 너무 많이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 쟁점은 민간건설공사 총액계약의 쟁점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 공공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법령이라든지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론화가 많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고 정형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총액 계약의 쟁점을 이제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제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목차는 간단합니다. 예, 총액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도면,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도면 차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그리고 산출 내역서에 의한 공사비 진감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총액 계약이 뭐냐. 그래서 뭐 개념은 뭐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총 금액으로 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개념상 이제 단가 계약과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럼썸 컨트랙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식 계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대부분의 계약이 보면은 이제 계약이 있고 총액을 정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다 총액 계약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법원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뭐 문헌이나 뭐 경유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이 계약 물량이 있고 나중에 실시공에 따라서 사후 물량 정산을 예정하지 어,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계약의 경우에 이제 총액 계약이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럼 계약 금액은 그럼 조정이 될 수 없는 거다.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강한 의미의 총액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실은 뭐 그 정도의 그런 총액 계약은 뭐 찾아보기는 좀 드물고 어, 실제로는 총액 계약인 경우에도 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그런 거를 완화된 의미의 총액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그 총액 계약의 경우 이제 공공건설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딱딱딱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민간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사실은 그 당사자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어, 뭐 계약 금액 조정을 거의 사유를 안 정할 수도 있고 뭐 조정 없는 것으로 한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유형화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민간건설공사 그래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뭐 상업용 건물을 만들면서 그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평당 공사비로 이제 그 평당 얼마로만 딱 계약을 하고 내역도 이제 별로 이제 안 만든 상태에서 총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어, 두면서도 이제 그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그 총액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개발 사업에 있어서 뭔가 이제 예산을 통제하고 공사비를 제한해 두면서 캡을 씌워 놓고서 자기들의 이제 수지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뭐 지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보통 이런 경우도 많죠. 연면적 증감 외에는 계약 금액 조정 없다. 뭐 그렇거나 아니면 뭐 물가 변동에 관해서도 물론 아예 물가 변동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만 물가 뭐 계약 체결시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상 뭐 올라야지 좀 조정해 주겠다. 내지는 뭐 그 설계 변경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뭐 그거는 인정 안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그게 이제
뭔가 당사자들 간의 그 교섭력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 계약 규정도 사실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민간에서는 아마도 이게 발주자의 그 위치가 좀 더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을 좀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뭐 이게 건산법 22조 5항에 반하는 이런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뭐 실제로는 뭐 법원에서 그렇게 쉽게 또 뭐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건설공사의 특성을 저희가 한번 여기 고려를 해야 되는데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이 설계도면 및 물량 내역서를 제공을 다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상 뭐 이제 뭐 총액 계약이 아니라 총액 단가 계약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역서가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주는 게 아니라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발주자가 물량을 주지 않고, 설계도면만 주고서 시공사한테 알아서 견적을 해라. 그리고 니네가 물량을 써가지고, 알아서 내역서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이 뭔지 또 불분명한 경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출 내역서와 이 실시공 물량이 이제 다르게 될 때 이거를 뭐 어떻게 정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예. 그래서 기본 설계도면하고 실시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설계도면의 종류라는 것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계도면도 다 같은 설계도면이 아니다. 너무 많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보면 기본 설계도면, 실시 설계도면 이렇게 나눠지고, 뭐 전자는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그때 제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제 착공할 때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보면 이걸 세 개로 나눠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하고, 예, 이제 계획 설계 같은 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컨셉 설계 같은 걸로 보면 되고, 중간 설계가 이제 인허가 단계에서 이제 인허가 도면 내지는 기본 설계 도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시 설계가 실제 이제 시공할 때 착공 도면, 실시 설계 도면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한 사례의 그 예시인데요. 그래서 그 도면이 이제 계속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그래서 인허가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건축 심의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굴토 심의, 구조 심의 받고, 변경 건축 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쭉 진행되면서 그때마다 도면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직 실시 도면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한참 있다가 착공 도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 실시 도면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는데 이것처럼 이 도면이라는 것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이제 중첩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단계를 밟게 되고 시간 순으로 계속 이제 쌓이기 때문에 이 도면들마다 그 발전 단계별로 그 이 구체성의 정도 그리고 발전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시점에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정보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은 이게 이 각각의 도면의 분량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54면밖에 안 되는 것이 이제 최종으로 가면 이제 거의 400면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예. 그 도면이 담고 있는 그런 정보의 구체성 이런 게 계속 시간 순에 따라서 엄청 달라진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각각의 도면이 그러면은 다른 내용이냐?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이 도중에 그냥 계약이 딱 체결돼 버리면 이 계약서에서 이 산정 기준을 어떤 게 도면으로 둘지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이게 계약 기준 도면을 뭐로 확정할지에 대해서
그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계약 기준 도면에 대해서 수급인은 내가 견적한 거는 인허가 도면만 보고서 견적을 했고 계약 체결 시에도 인허가 도면만 있었으니까 인허가 도면이 계약 기준 도면이지.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추가 공사 대금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발주자는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다 공사하려고 하는 건데 공사용 도면이 계약 기준 도면이고 그런 추가 공사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 도면을 구체화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추가 공사가 아니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 언뜻 들으면은 양쪽의 입장에서 약간 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좀 간단한 사안을 보면 이게 타운하우스 발주자가 이제 건축 허가 도면만 입찰자들한테 이제 송부를 해주고 입찰을 받아서 총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뭐 인테리어 도면도 주고 시방서도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주자는 아니 원래 다 하기로 한 공사였고 도면만 늦게 나온 거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법원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인테리어 도면이라든지 지금 시방서 송부에 따른 추가 공사가 인정이 된다. 근데 주된 근거는 그 내용을 다 살펴봤을 때 계약 체결 당시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시방서 내용이라든지 그 인테리어 도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나중에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을 했고요. 요건 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는 허가 도면만 작성된 상태에서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했고 근데 시공사가 철근 콘크리트 물량이 증가했다. 해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법원은 계약 기준 도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서 계약 기준 도면이 허가 도면뿐만 아니라 실시 설계 도면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은 사업 규모 변경 등 그런 사유 말고는 그 실시 설계 도면 공사까지 수행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총액 계약 체결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약 규정이라든지 당사자가 뭐 그 시공사가 그 도면을 바꿔서 이의를 한 적이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평당 공사비가 이제 다른데 평균적인 그런 유사 프로젝트보다 이제 뭐 평당 공사비가 또 높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는데 사실상 이 그 평당 공사비로 체결을 했다는 거를 사실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당 공사비로 했으면 그 공사비로 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인허가 단계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사례가 반복이 돼서 조금 약간, 좀 보링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사안마다 조금 그러니까 결론이나 이제 판단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 도면이 작성된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고, 시공사는 이제 실시 설계 도면상 다수의 공사 변경 사항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당 공사비인데, 예, 이거는 이제 기본 설계 도면상 예상되는 범위가 벗어났다라고 봐서 이제 실시 설계 도면에 의한 추가 공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당 공사비라고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총액 계약이고 추가 공사비가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례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현실을 기준을 잘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실시 설계 도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본 설계 도면과 내용 일단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도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실시 설계를 확정하게 되면 그거는 설계 변경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시를 했고 이 사안에서 보면은 기본 설계 도면에서 지금 이게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제 뭐 공조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수를 이제 많이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위치도 이제 막 이렇게 다 재정비를 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설계 도면의 동일성을 벗어난 걸로 봐서 예, 추가 공사비 대상으로 다 본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평당 공사비의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 잣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 사안은 이제 좀 최근 올해 4월 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인데 사업계획 승인 도면이 작성된 상태에서 평당 공사비 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이 착공도면에 철근량이 늘었다. 근데 철근량이 2,913에서 5,634톤으로 증가했다. 근데 어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톤도 되게 많이 늘었고 이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좀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공도면하고 사업계획 승인도면상 철근량 이거를 다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도면 대 도면 기준으로 이제 추가공사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근 소요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추가공사비 대상 안 된다. 근데 이게 아마 좀 1심에서는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그런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면은 사업 승인 도면하고 착공 도면하고는 사실 같은 도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나눠가지고 1대1로 그냥 대비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물량 산출해버리면 이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거나 사실은 공사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아닌데 도면만 가지고 이 인허가 도면하고 실시 설계 도면을 그냥 대입해가지고 물량을 그냥 차이를 산출해버리면 마치 큰 공사량의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도 감안을 했던 것 같고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기본 계획 도면 가지고는 물량 산출이 어렵다. 그러니까 물량 산출이 어렵고 시공사는 그냥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이거는 평당 얼마야. 얼마면 돼. 이렇게 하고 채굴량을 알아서 자기가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공 경험이 많고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시공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그거를 시공사는 철근량을 스스로 예측할 공사 대금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가 시시 설계에서 구체화된 정도에 불과하지 이게 뭔가 내용이 바뀐 게 아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도 기본적으로 같은 그런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 예를 들어 철근량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추가 공사비 그 아이템별로 하나하나 이게 다 그러면 그냥 도면만 바뀌어가지고 구체화돼서 물량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인지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사안마다 평당 공사비라고 또 이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면이 이제 물량 산출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무조건 추가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안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아이템별로 살펴봐야 된다는 어,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산출 내역서에 의한 공사 진감 청구인데 기본적으로는 총액 계약이니까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건 민간 계약의 경우인데 국가 계약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량 내역서를 작성해서 입주자한테 주어라 돼 있고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조건에서는 산출 내역서를 계약 문서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계약 금액 조정 및 기성 부분의 대가 기준에 위한 적용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근데 민간 건설 경우에 보면 물론 민간 계약의 경우에 이제 워낙에 계약서도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참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표준두급 계약 일반 조건을 한번 보면 내용 자체는 사실 그 공공계약하고 거의 대동유사합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그리고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러면은 작성을 안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작성한 경우에는 이거는 발주자가 작성을 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런 표현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출 내역서는 여기는 이제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물량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 그리고 계약 문서에 산출 내역서가 들어 있는데 아까 계약 일반 조건에서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단서가 안 들어 있습니다. 조금 불분명하게 기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의 경우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 변경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들어가는데 산출 내역서는 수급인이 작성한 산출 내역서는 설계서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제 민간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바와 같이 공공건설처럼 발주자가 물량 내역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 발주자가 물량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사가 물량을 견적해서 산출 내역서를 스스로 작성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출 내역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되는 걸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량 내역서가 있고 거기다 단가를 기재한 게 산출 내역서라고 했는데 아예 물량 내역서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다 그걸 만들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산출 내역서는 아닌 것 같고 뭐 기든 아니든 어차피 이 계약 조건에 의하면 설계서에 해당될 여지는 없겠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계약에서 산출 내역서의 물량 누락 오류로 인한 그 실시공 물량과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계약 증액 사유가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결론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면 이제 시공사가 자기가 이제 견적 물량을 공사를 하고 나서 실시공 물량이 증가됐다고 하면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아니 내가 뭐 원래 견적한 거보다 내가 뭐 일부러 물량을 더 많이 해가지고 공사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추가된 거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총액계약에서는 이게 시공사가 예상한 견적 물량보다 이게 실시공 물량이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 무슨 뭐 합의가 있었다든지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 물량 증가로는 청구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른 항목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합의에 의한 추가 공사가 존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각각 항목별로 이게 단순한 물량 증가인지 아니면 계약상 실질적인 어떤 설계 변경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사례고요. 그것도 유사합니다. 도급인이 입찰 시 견적 도면을 배포하고 입찰자가 물량 산출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간건설 경우에도 이제 표준계약을 첨부해서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표준계약에는 공공건설과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그런 설계 변경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게 계약 물량과 실시공 물량과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서 총액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설계 변경 등 사유가 아주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화된 의미의 총액 계약에 해당이 된다 하면서 근데 설계 변경과 관련 없이 공사 과정에서 물량이 뭐 과도하게 투입되거나 아니면은 뭐 과속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량이 과다 내지는 과소 산출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상호간 추가 공사 내용을 청구할 수도 없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관할 관청의 보완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더 했다. 내지는 뭐 발주자가 요청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다.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도급 계약에 관한 건데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시공사가 발주자 상대로 이제 어떤 물량 증감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경우라면 이 발주자가 오히려 이제 시공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내역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시공이 있는데 실시공에는 이게 없네 하면서 이제 이게 미시공이다 아니면은 달라졌네 하면서 변경 시공이다 하면서 이거를 하자로 봐서 이거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돈을 다 냈으니까 이거 감액돼야 된다. 공사 대금이 감액돼야 된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제 발주자가 하자보수금 청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도면에는 뭐 어떤 그 몰탈 시공이란 부분이 이제 없었는데 내역에만 있었어요. 근데 내역에 있는데 왜 시공을 안 했나? 그러니까 하자 아니냐 했는데 법원은 준공 도면에는 이게 안 들어있고 내역에만 있는 것만으로는 몰탈을 시공해야 된다고 볼 수가 없다.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에 해당하니까 공사비 차액 반환 의무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금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요 사례는 좀 독특하게 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안인데 원수급인이 이제 공사를 끝내고 보니까 내역 기준 물량하고 준공도면 물량이 다르더라. 그래서 하수급인이 계약 내에서 수량 전부를 실시공 물량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빼먹었다. 그러면서 미시공 내지 이제 변경시공이라고 주장을 해서 뭐 채무불이행도 될 수 있고 공사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인 청구 원인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총액계약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 내역서상의 수량은 하도급 대금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량이 나중에 실시공 물량이 적다고 해서 내역보다 적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정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주변 사정으로는 이제 원수급인이 기성검사 다 마쳤고 돈도 다 줬고 그리고 이제 뭐 원수급인이 당시에 뭐 준공 시점까지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에 대한 뭐 이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사정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주자 입장에서도 내역서를 가지고 어떤 실시공 물량과의 그 정산 요청을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슷한 유형의 또 사례들인데 그것도 뭐 이제 아까 그 저희가 시공사가 청구하는 경우처럼 다 뭐 내역서만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제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고등법원 사례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발주자 상대로 청구를 하면 발주자는 반소로 이제 보통 이제 하자보수에 의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반수로 많이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발주자가 이제 하자 손해배상으로 이제 반수를 한 사안인데 여기서는 또 인정이 됐는데 여기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본 내용을 보면 이게 총액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내역서, 시공 물량, 설계 도면을 다 비교를 해서 미시공, 오시공 하자 부분을 확인을 하고 특정을 했으면 이거는 하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공사대금 청구를 했는데 발주자는 이제 뭐 반소는 아니고 이제 하자보 수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한 사안인데 그래서 그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총액 계약이라도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됐거나 시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상의 물량과 실제 시공 물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 해당되는 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산출 내역서만을 가지고 어떤 물량 정산을 청구를 하는 건 어렵고, 어차피 이제 계약상의 계약 물량이 뭐냐. 근데 이거를 계약 물량으로 보면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지 다른 자료까지 다 봐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시공 변경 시공이 인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 청구가 가능하다.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 그 결론적으로는 다시 좀 되게 기본적인 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항상 이렇게 정형적으로 하는 문구인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액계약에서 이제 기본 도면, 실시 도면의 차이라든지 이제 내역서와 실제 물량과의 차이에 의한 공사비 증감 여부는 실질적인 공사비 조정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계약상 공사 범위의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계약서에 계약 금액 산출이 되는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량 산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가능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단계에서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항상 뭐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예, 그 발주자재 시 기타 사유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런 증빙을 항상 그때그때 갖춰야 된다. 그게 나중에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사례들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다 그 추가 공사비의 인정 근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말고 다 명확한 근거와 문서 근거를 남겨서 실질적인 그 아이템별로 증빙을 남겨둬야 한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항상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